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정치랑 인연은 여기서 정책보좌관 생활도 했고 고통 시절에 여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고향 같은 거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인데 시간 맞춰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출생 고령사회에서 주거 문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소멸과 연동을 시켰을 때 일자리, 또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 도시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이 사실은 구멍이 나고 무너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종시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세종시는 성장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구축해야지 될 도시의 기둥들이 아직 다 구축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장하는 도시라 하더라도 세종시도 저출생 고령 사회의 이 덫에 그리고 이 덫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게 사실 이런 것들 다 포괄하는 주제는 아니라서요. 오늘은 주거 문제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공격을 많이 당했던 게 범진보 정부가 집권을 하면 규제를 강화해서 시장을 억압한다라는 그런 오해들을 많이 당했는데 사실은 저는 규제 완화냐 아니면 규제 강화냐 이거는 그 정권의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도 그 정권이 맞닥뜨린 그 시대의 경제 상황과 경제 상황에 연동되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정권이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주거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가격이 내릴 때는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어쩔 수 없이 규제 강화책을 들 수밖에 없었죠. 금융정책, 세제정책을 포함해서 그리고 공급정책까지 포함해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죠. 이에 대비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마자 한국의 그 주택시장도 그 영향을 받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도 당연히 공급정책, 그 다음에 세제정책, 그리고 금융정책에 대해서 규제를 풀고 있거나 공급을 줄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윤석열 정부가 공급을 270만 원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부처 그 합동회의에서 공급의 속도 조절을 이미 하기로 작년 12월에 결정을 했어요. 공급의 속도 조절한다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워딩은 집값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끔 공급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공급을 진짜로 안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의 성격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조선일보가 최근에 오늘자기 살 겁니다. 공급 부족론이 사실은 주택가격과 상관없다는 걸 스스로 자기네들이 반성하는 기사를 하나 냈는데 한국 사례 들지 않았습니다. 독일 사례 들면서 그 기사를 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공급을 안 해서 집값을 올리고 말았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공급 부족론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유동화의 덫에 빠진 문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공급을 똑같이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을 간신히 막고 있는 거잖아요. 뭐 대출 다 풀어서 막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의 덫에 빠진 겁니다. 즉 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른 주거 정책의 대응이 한국 주거 정책의 일관적인 모습이었지 사실 일관되게 진보 정부는 규제 강화를 그다음 보수 정부는 규제 완화를 했던 건 아닙니다. 역대 정부 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 강화 정책과 가장 그 신속한 공급 정책을 펼쳤던 건 노태우 정부입니다. 아시다시피 범진보 정부가 할 수 없는 토지 공개령 3법, 그 다음에 200만 원 공급 대책, 그리고 1기 신도시 이게 89년도부터 시작해가고 91년도에
준공 처리들이 쫙쫙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주제로 얘기하는 건 그럼 중앙주도의 주거정책이 흔히 얘기하는 지방이라고 불리는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문제는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주도의 주거정책뿐만 아니라 중앙주도의 정책은 일자리 정책부터 여러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주도, 그러니까 중앙집권 정책이라는 건 구조적으로 사실 쇠퇴를 거래하는 정책입니다. 자, 이 쇠퇴 거래라는 건 뭐냐면 이쪽 지역을 쇠퇴시키는 조건으로 이쪽 지역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지방을 쇠퇴시키면서, 그러니까 비수도권을 쇠퇴시키면서 수도권을 성장시키는 게 중앙집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중앙집권의 정책 당국자들의 악한 마음이 아니라 중앙집권 정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렇게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거정책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정책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신도시 정책으로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행복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은 어마어마한 격변이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중심의 기득권이라고 한번 부르겠어요.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저항을 뚫고 나온 독특한 사례에 가까운 정도의 사례입니다. 세종시라는 사례는. 그래서 혁신 도시까지는 갔지만 세종시 같은 행정,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성장하는 도시들을 2개, 3개씩 우리나라에서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중앙집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라고 불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분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 지방정부들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방자치단체, 세종시만 해도 사실 도시계획 권한이 전부 다 세종시청, 세종시장에게 지금 이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행복도시 같은 경우는 행복청장이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도시계획 권한이 원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라든지, 그 다음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라든지 주거 쪽만 놓고 보면 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주거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드리면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는 이제 3가지가 안정된 주택, 안정되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우리들이 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표를 그냥 크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부터 윤석열 정부 때까지 쭉 역대 정부의 정책들을, 저는 주택 정책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규제, 여기서 규제 정책, 여기서 규제는 공급과 관련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정책, 세제 정책, 이렇게 한번 쭉 좀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전두환 정부 때는 규제를 완화했다, 전두환 정부 때는 7년 임기 동안 주택시장 변동이 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강화했다, 완화했다, 이러한 이 냉탕과 온탕을 한 정권 안에서 좀 많이 탔고요. 노태우 정부 때는 86 아시안 게임 때부터 주택 가격이 확 폭등하기 시작해서 88년, 89년도에 일가족들이 전세금 상승으로 막 자살하는 뉴스 기사들이 뭐 언론에 보도되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년에 한 17가구가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정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장재이자 소비재이자 공공재입니다. 주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러니까 강력한 정부 개입을 한 거고, 이에 비해서 김영삼 정권 5년은 되게 시장 자체는 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게 없었고 오히려 시장을 투명화시키는 정책으로 드라이브 걸었죠. 부동산 실명제, 그 다음 금융실명제 같은. 물론 김영삼 정부는 나중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치솟게 하는 이걸 예방할 수 있는 토지 정책을 못했어요. 만약에 이기 신도시 부지를 미리 지정했다면. 근데 김영삼 정부는 이기 신도시 부지를 지정하기보다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갖고, 우리 저기 쭉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논밭 사이에는 나홀로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준농림 지역들에 아파트를 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난개발을 유도했고, 오히려 토지 정책의 비효율을 불러왔고, 그리고 집중적인 주택가격 상승기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가격의 탄력성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적 수단들을 미리 깔지 못했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대중 정부는 진보 정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규제 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이미 금융시장의 하위 파트너가 돼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결론지고 한번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금리 올렸으면 주택가격 어느 정도 잡으면서 시장에 있는 유동성들을 흡수해버리면 됐거든요. 주택가격 잡을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금리를 올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 금리를 내리면 됩니다. 기준금리 더 내려버리면 됩니다. 일본처럼 우리가 한번 가보면 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총선 전까지 주택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대출 규제 완화, DTI, LTV 완화도 하지만 기준금리 잡아두는 겁니다. 한국은행 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3.5% 그리고 미국의 미 연준과 기준금리 차이가 2.5% 정도 나지 않습니까? 간신히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기준금리를 3.5%로 우리가 픽스시켜놓고 붙잡고 억지로 붙잡고 가격을 부양하고 있는데 왜 시중 은행의 금리들이 올라가고 주담대가 지금 7%까지 가냐? 주택담보대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김대중 정부 때 외환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시장을 개방을 함으로써 사실 해외 금융자본들과 한국의 금융시장이 연동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주택시장이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에 연동해서 한국의 금리도 연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뭐 금리를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는 뭐 우리들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문재인 정부랑 노무현 정부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유동성이 덫에 빠졌다는 거죠.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린 상태의 정부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한 묶음으로 설명하면 당연히 2009년 뉴욕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면서 이 충격이 한국까지 온 거죠. 금융시장의 충격이 한국의 주택시장을 그냥 강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데이터를 보셔야 될 게 2009년에 미국에서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에 문제가 터졌는데 한국의 주택시장의 주택가격의 최저점은 2009년도에 찍은 것도 아니고 2010년도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1년 차인 2013년도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이 오잖아요. 지금 주택가격이 저점 찍는다는 얘기를 금리가 저점 찍는다는 얘기를 우리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고금리에 계속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주택가격을 정책적으로 방치했다가는 가격 폭락은 뭘 일으키냐면 아시다시피 우리 개별적인 이 서민 중산층들의 자산 가치 하락도 불러일으키지만 역전세 문제 발생하고 전세장의 문제를 완전히 더 폭발시키는 걸로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싸우지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에 대해서까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꼭 저 방식이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LTV 완화했고 LTV 다 풀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출시해갖고 집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대출 편하게 갈 수 있게끔 풀었고요. 270만 원 공급 계획 발표했지만 실제 공급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공급하고 선분양 치는 순간 집값이 쫙 하향 곡선, 우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도 조절한 상황으로 사실 공급을 좀 막아내고 있고 또 시장 상황과 지금 평당 공사비 700만 원 이하로 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0만 원, 한 730에서 750 정도 평당 공사비가 들어가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작동도 안 되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사실 건설사 PF 자체가 지금 다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설사 PF를 정부가 다시 풀어주려고 뭘 해주겠다 발표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만 놓고 보면 진보 정부면 정책의 일관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규제를 풀었냐, 규제를 강화했냐, 공급을 적극적으로 했냐, 공급의 속도 조절했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정부의 성격이 특히 민주당 정권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권이 뭐 대통령에 따라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정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김대중 정부는 규제 완화하기 바빴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규제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은 뭐냐? 시장 상황에 따른 특히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대응이었다는 거지 사실 정권의 이 이념적 성향과 연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권의 이념적 성향과 연동됐으면 노태우 정부 때 토지공개념 3법 하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다음에 들어설 강력한 민주당 정부라 하더라도 토지공개념 3법 못합니다. 오히려 토지공개념 3법을 중에 하나인 것을 김대중 정부 때 아예 풀어버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각에서 뭐 보수 측에서 얘기하는 뭐 진보 정부는 규제 강화하는 정부다 이런 거는 거의 뇌피셜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대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를 이 표 한 장으로 좀 그려서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뭐 이거는 참고자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DYI입니다. DYI가 아니라 DTI입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DTI랑 액티브 규제 변화. 노무현 정부는 당연히 시장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규제 강화로 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어쩔 수 없이 규제 완화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때 풀렸던 시장의 양적 완화, 그 다음에 그 유동성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폭등해. 물론 여기서 그거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고 집값을 저렇게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 시장의 유동성이 이 문제 때문에 집값 오른다는 것을 예측을 했다면 유동성을 다른 방식으로 회수할 생각을 했어야 됐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중국 자본이 서울에 집 사는 거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연희동의 집값은 중국 애들이 다 올렸거든요. 어떻게 올리느냐? 제 친구 사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시가 18억짜리 단독주택을 중국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부르느냐? 22억을 부릅니다. 그럼 팔겠죠. 그렇게 해서 집값을 다 올렸습니다. 연희동은. 그렇게 즉 유동성에 덫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유동성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핀셋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방치했던 측면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그리고 부동산 집값을 올린 문제에 대해서 변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규제만 했던 정부다. 왜? 민주당 정권이니까. 그 다음에 규제 완화하는 정부다. 왜? 보수 정당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게 잘 작동이 안 돼서요. 기계적 오류가 좀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요거는 우선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갖고 서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 데이터를 구할 수도 없었고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서울 중심으로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이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금리와 유동자금이랑 수요층의 소득 증가를 좀 봤습니다. 코로나 전국이라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즉 소요
소형 평형대보다 넓은 평형대에 대한 요구가 컸고요. 그 다음에 푸른 이상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측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나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갖고 이게 자산시장이 주택시장으로 많이 들어왔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주식시장이 이런 코인시장에 이 시장 침체가 이렇게 쫙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 일부를 보면 주택시장이 저기 집값이 올렸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저기 윤석열 정부가 금융정책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주택가격을 부양시킨 측면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층의 소득증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주택을 좀 요구했고요. 우리가 이제 청년주택, 그 다음에 소형주택을 얘기하면 15평 이하 원룸주택을 이제 뭐 서울이나 이런 데 공급해야 된다는 논의를 많이 폈는데 서울은 15평 이하 주택은 공급 초과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모자랐던 주택은 뭐였냐? 20, 30평형 아파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요 비교표에 이런 것들을 좀 다뤄놨냐면 이게 뭐냐면은 지역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역 데이터를 가지고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지방정부라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그렇게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의 공급 대책은 하나입니다. 택지 개발을 통해서 규모 있게 신도시 개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풀어서 재건축하게 규제 완화시켜주는 이런 그 다음에 금융정책을 통해서 그 대출 같은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거지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요 즉 지역 수요에 맞춰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가면서 타겟팅해서 평형대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로케이션 지역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공급할 수 있게끔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거정책의 약점입니다. 중앙정부는 만약에 중앙정부가 세종시랑 주택을 신규 주택단지로 공급하려고 협의하느냐 협의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탑다운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세종시 이거 어떻게 생각해서 의견을 듣는 거지 세종시가 이런 의견을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 뭐 영기군이다 아니면 전동면이다 이런 데서 이 정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5년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뭐 전동면에 3,000세대 뭐 조치원에 뭐 5,000세대 뭐 영기군에 뭐 3,000세대 이렇게 해갖고 평형대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택 유형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 분양과 토지 임대부와 아니면 뭐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시가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랑 협의를 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따라서 검증을 하고 검토한 다음에 재정계획을 수립해주고 이게 바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버튼업 방식의 주거계획이거든요. 지방정부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가는 구조라는 거죠. 저는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급 부족론은 집값의 주요 원인이 아니었다는 건 물론 특정 평형대 그 다음에 특정 유형의 주택의 공급 부족이 집값에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택시장 전체의 주택가격을 끌어오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서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과 다른 지역의 주택시장의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면 다른 데서 유입해 들어옵니다. 뭐 경기도에서 유입, 비수권에서 유입, 해외에서 유입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공급 부족론과 전국의 공급 부족론이 다르게 작동하는 거고 서울은 공급 부족론이 그 자체가 굉장히 미세한 그리고 미분적인 개념으로 작동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계속 공급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또 아니라는 거죠. 자, 요거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올해 이제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정책 브리프 902호를 보니까 이게 올해 한 봄쯤에 연구된 건데 결국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건 금리였다라고 이 보고
보고서에 나오는 거죠. 그 세 가지 자료를 이 국토연구원에서 샤플리 분해를 해갖고 좀 분석을 했는데 지난 10년치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부동산 원고 자료를 해보니까 금리가 영향을 준 게 60%가 넘더라. 그 다음에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니까 한 45.7% 정도 되더라. KB 자료를 보니까 56.1% 정도 되더라. 결국은 집값에 직접적인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줬던 건 금리였다는 겁니다. 공급 부정도는 의외로 이 뒤로 가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중앙정부의 주도의 주거정책, 여기 중앙정부의 주거업자만 빼면 됩니다. 사실 일자리 정책하면 여기 일자리 정책이라고 집어넣어도 되고 뭘 집어넣어도 됩니다. 근데 주거라는 표현만 놓고 보면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정책은 수도권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 결국은 집값이 수도권부터 뛰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여론의 압박은 수도권부터 나오고 그리고 실제 공급을 원하는 거주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게 수도권이고 또 이 수도권에 그렇다면 주택 공급을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광역교통망 계획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K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D 노선, E 노선 이렇게 연결해주면 다시 수도권으로 또 집중하고 지방은 쇠퇴하고 소멸하고 여기에 일부 자기 경쟁력을 가진 세종시 같은 일부의 도시들은 생존하고 나머지는 소멸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통계청 자료를 한번 쫙 봤더니 1990년부터 95년 한 6년 동안 수도권으로 110만 명이 이동했고요. 97년부터 2006년 기간 동안 118만 명이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 보통 한 5년에서 6년 한 7, 8년 사이에 10년 안 되는 사이에 100만 명 넘게 계속 이동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지역재생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지방 소멸을 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20년 딱 20년 됐네요. 20년 안 됐는데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을 미연으로 판단하면서 세종시로 수도로 옮기는 것들을 막았을 때 지방소멸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당시엔 못했겠죠. 사람들이 수도권 집값지켜주고 서울 집값지켜주기 바빴으니까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대부분이 서울 강남에 집안채식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때의 정치적, 정무적, 헌법적 판단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소멸과 지역의 위기라는 결과를 낳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한번 방향을 잡았어야 됐고 그때 세종이 수도로 결정돼 갖고 대한민국의 역량이 일사불란하게 한번 균형 발전을 쫙 한번 움직였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이 지금 우리는 수습하기 어려운 지금 수백 조를 쓰고 있어도 저출생 문제 못 풀고 있죠. 지방세태 못 풀고 있죠. 소멸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인구 학자가 아니라서 인구 유출이 안 되는데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지역의 도시들, 지역의 중소도시들의 인구 유출은 20대 여성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여성부터 왜냐하면 지역 내려가면 유기천장 아직 높으니까 지역의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유출되기 시작하니까 남자애들 따로 올라오고 그리고 청년들이 없는 도시가 되고 다시 역으로 내려가는 거는 되게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중대한 정책적 방향을 결정했는데 잘못된 선택이 20년 후에 되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모습들이 우리한테 이제 반면 교사하는 거죠. 이거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림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수도권 성장시키는 건 지방재템의 소멸입니다. 문재인 정부 끊임없이
2기 3기 신도시 발표냈지만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 안 하고 문재인 정부 버텼지만 결국 공급 부족하다고 하도 언론에서 난리치고 보수 정당 난리치고 벼락거지라고 난리치니까 결국 공공주도 3080 이거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이어받아서 문재인 정부 때 여기다가 뻥튀기 좀 더하죠. 전국에 270만 원 공급하겠다. 이 중에 서울에만 50만 원 하겠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서울에 50만 원 어떻게 공급합니까? 서울 주택재고 몇 프로인데 이거 불가능한 얘기고요. 어쨌든 이게 뭐냐? 중앙정부의 주도 정책은 수도권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서울에 32만 원, 그 다음에 서울에 50만 원을 공급하면 서울로 몰리지 그럼 지역을 살겠습니까? 안 살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결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 발전은 실패한 보증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쇠퇴를 거래하고 있다. 누가? 중앙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의 쇠퇴와 거래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자, 근데 주거 문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집이 비싸고 공급량이 적다 이런 문제가 좀 있다면은 사실 노후주택 기후 오히려 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 오래된 주택 문제를 어떻게 재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더 크다는 겁니다. 서울은 비정상적 거쳐가고 그러니까 비주택들입니다. 고시원, 뭐 쪽방 이런 문제가 오히려 서울의 경기도의 문제라면 지역의 문제는 노후주택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세종은 좀 독특한 위치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도시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지방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주거정책은 기본적으로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탑 팔럿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켓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입니다. 타겟팅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수혜층이 정확하게 타겟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주택 하면 무주택 1인 가구가 거의 타겟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오세훈 씨는 안 하죠. 행복주택 하겠다 그러면 신혼부부, 대학생 이런 친구들한테 타겟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죠. 종부세 완화라는 정책을 치면 누굽니까? 강남의 자산가들한테 타겟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주거정책은 그 특징상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갈등과 투쟁이 내포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둘러싼 586과 MZ세대의 갈등 되게 심하잖아요. 또한 수도권 팽창에 따른 지방도시들의 위기의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유입 없이 원도심 인구들을 빨아당기는 신시가지 개발하는 중소도시들이 전국에 널렸습니다. 세종시랑 좀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종시도 청주, 조치원, 천안, 대전의 인구들을 흡수한 형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님비 현상 등의 계층 간의 갈등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 정책은 관료들의 정책 영역이 아니다. 그럼 뭐냐? 정치 세력의 지지 연합을 결속시키기도 하고 붕괴시키기도 하는 정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이 지지 연합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지지 연합을 다른 방식으로 내주고 있죠. 부동산이 아닌. 그래서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주거정책의 권한 이양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욕구가 세분화되어 있다. 40, 50대, 60대의 소비자들과 2030 소비자들의 욕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서울의 소비자들과 세종시의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욕구들, 수요층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분화되어 있는 수요자들의 니즈를 맞춤형으로 펼칠 수밖에 없다. 주거 정책은 이제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지방 정부가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중앙 정부는 여전히 주거규모법부터 시작해서 이걸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정권에서 죄송합니다. 자 민주당이 집권을 해갖고 이거를 한 번 지방 정부의 세분화 정책으로 이양할 수 있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10년, 15년의 농통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칫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자칫 이양을 하면 대표적인 게 LH 순살 아파트로 LH 문제 많다고 지방에 도시공사로 LH를 다 쪼개고 나눠주면 지방공사는 더 썩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되게 농통으로 가야 되고 여야를 막론해서 이걸 합의해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권자치를 이야기하시면서 주거정책의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요구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함께 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나라 주거정책 지방 이양 사례는 긴 시간을 두고 이렇게 이양을 했다. 자료를 좀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미국이랑 좀 가깝기 때문에 미국은 연방정부는 가이드라인이랑 자금 조달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여기에는 주정부가 따로 있고요. 카운티가 따로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공공주택청을 통해서 주거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 SH공사 같은 그런 도시공사들이 이걸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전 부지장님도 계시고 지금 세종시 의장님도 계신데 우리나라 주거와 관련된 중앙정부 보조금은 이거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다 써라 다 꼬리에 달고 내려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 지방정부가 자기네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끔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창조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사실은 지방정부로 주거정책을 이양한 나라들 보면 포괄보조금을 도입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치분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분권과 자치가 갈 길이 되게 멉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중앙정부의 관료들의 논리는 하나입니다. 지방정부는 이걸 아직도 수행할 역량과 그게 안 된다라는 논리로 절대 자기의 권한을 한 발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야 된다? 정치가 해야 되는 겁니다. 관료들의 양보를 통해서 권한 이양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은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역의 수요에 대응한 계획 수립을 지방정부가 좀 해서 중앙정부랑 의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상향식 계획 수립까지 우리 장기적으로 한번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런 지방정부가 수립한 계획을 중앙정부가 다 모아내갖고 이거 정리하는 것들이 좀 좋겠다. 그리고 재량권을 좀 확대해야 된다 하는 거고 어쨌든 포괄보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지방정부가 예를 들어서 사회주택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도 재원 마련의 길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일부 중앙정부 보조금을 사회주택에 집어넣으려고 하더라도 그거 모처럼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포괄보조 방식과 그 다음에 재원 마련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해야 된다. 이게 어떤 건 단기적 과제가 될 수 있고 어떤 건 장기적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장기적 과제, 단기적 과제 섞어갖고 이렇게 방향으로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권한 이양을 통해서 주택 가격 폭등이 폭락, 전세 사기 문제를 지역에 풀 수 있는 세종시도 전세 사기 문제가 터졌거든요. 근데 세종시장이 할 수 있는 정책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정부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한 3분간 세 가지 주거 안정된 주택, 상한주택 얘기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 상한주택은 안정되게 장기 거주하고 싶은 주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심하고 외부의 위로부터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이어야 되며 그 다음에
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편안한 주택이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청년주택 하면 뭐 5평, 6평, 7평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게끔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4만 주택은 적정 주거 기준은 이상 가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한번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더니 주거 지원이 결혼에 오늘 이제 제 주제 중에 하나가 저출생이었기 때문에 주거 지원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 실제 올해 청년 세대의 정치 사회 인식에 대한 심층 조사를 리서치 부가 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72% 정도가 여기 남성과 여성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걸 좀 세분화시켜 여성 같은 경우는 일가정 병행을 좀 더 우선시했습니다. 남자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주거 문제를 더 우선시했고, 그런데 합쳐보니까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우선시. 자, 주거 지원을 좀 해주면 나 결혼할 의사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 청년들은 굉장히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해달라는 압력들이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 자산 불평등 너무 심각하다.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못 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래서 결국은 다음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청년 세대들, 우리 후배 세대들의 자산 불평등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자산 불평등 문제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토론해야겠지만 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풀어줄 수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자산의 핵심적인 건 주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우리 정치적인 의제로 온 겁니다. 과거의 주거 문제하면 공공임대주택 많이 공급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의제로 우리들이 합의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 의제는 그렇게 저렴한 주거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즉 자산형 주거 복지를 우리가 어떻게 세련되고 합리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사회주택의 원조격인 칼 막스호프입니다. 그래서 빈을 보면 런던이나 파리의 반값 임대료 받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사례니까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공공주택, 이 사람 되게 유명한 건축가예요. 리카르도 보필. 이 사람이 아브락삭스 설계하면서 서민의 베르사유 궁을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지금 슬럼화돼 갖고 폐기 상태가 된 겁니다. 즉 이따 저기 토론자로 발표하신 분이 얘기하겠지만 일자리와 연결되지 않고 그다음 외곽에 지금 공공임대주택의 비극은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신주택 유형 세 가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세종시가 도농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마을형, 지역 공동체형을 해갖고, 도시마을형은 니츠 방식의 지붕공유주택, 니츠 방식의 토지임대주택,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형으로 해서 마을 공동체 주택, 농어촌 공동체 마을주택, 이주노동자 주택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해봤는데, 한번 이 자료는 이렇게 사례도 있습니다. 미스테인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실험했던 면목동 공동체주택 마을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근데 세종시는 이거 신청 못하게 막았거든요. 수도권과 세종시는 이걸 신청 못하게 막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인데 이거 이대로 작동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아이디어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세종시에 맞는, 그리고 세종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4만 주택의 모델들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그 자료는 다 담지 않았고요. 저는 합리적인 언어를 이제 적고 정리한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 후배 세대의 청년들에게 집을 그냥 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몇 명 태어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집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연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집을 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깊이 있는 발표를 해주신 우리 이주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배울 게 많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과 우리 이주원 대표님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 토론 사회는 저희 연구소 소장님이시죠, 우리 조상호 소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저는 황종순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이주원 대표님, 우리나라 주거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꽤 전문적인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약간 아쉬운 건 자료에는 충분히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오늘의 주제인 이제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어떤 주거를 펼쳐 나갈 거냐, 그 말씀은 자료로 좀 가름을 하셔서 좀 아쉬운데, 결론으로 집을 한 채씩 주자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좀 문제 두고요. 제가 먼저 조금 말씀 좀 드리면, 그동안 저희 연구소가 지난 4월 출범하고 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쭉 그 초청 강연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5개 주제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 하는 토론회를 하는데, 오늘이 첫 번째로 이제 주거 정책이고요. 이제 다음번이 일자리, 그 다음이 교육, 그리고 건강, 의료 보건,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문화입니다. 근데 이 5가지를 이제 지탱하는 게 지속 가능한 환경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주거를 제외한 4가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별을 단 거죠. 주거는 개인이 부담한다 생각하면은 5가지를 다 갖추고 있고, 세종시는 좀 다르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일자리하고 교육, 건강, 문화 이 4 다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지만,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러한 판단의 고민들의 주체들이 옮겨져야 된다고 얘기할 때는, 저는 어느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주거와 일자리, 교육, 건강, 문화가 다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논의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주거에 대한 고민을 좀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주원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토론은 전부 3분이 이제 하시는데, 먼저 우리 김근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근태 교수님은 오늘 주제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인구의 변동과 관련한 인구학을 전공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 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문서진 한국부동산협회 수석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우리 문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부동산 정책 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시기도 하고 또 세종시 부동산협회 회장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주로 오늘 그 주 발제는 이 주택의 소유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 임대차 시장의 변동 아니면 임대차 정책 요 말씀을 좀 주실 거고요. 그리고 맨 왼쪽에 우리 최연규 세종시 건축사회 이사님, 내 건축사 선거 대표님인데 어떻게 보면은 주택을 실제로 건설하고 공급하는 건축가의 입장에서 또 이 신도시 아니면 세종시를 바라보면서 그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우리 연구소는 사실 뭐 시간이 엄청나게 뭐 빠듯하고 막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토론하시는 분들 개별적으로 한 7분 정도씩 좀 말씀 좀 제가 부탁을 드렸고 이후에는 우리 플로어에서 같이 계신 분들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서 좀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발제한 분 중에서 다른 이따 플로어에서 좀 질문하실 때도 좀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주원 대표님 키워드 중에서 주거는 주거 정책이 아니라 주거 정치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집권 세력에 변동하는데 어떻게 지지 연합을 만들고 그것이 허무느냐가 실제 정권의 향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정권의 보수적 진보적 성격보다는 당시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게 굉장히 공감도 가면서 또 옳은 말씀이셨다. 그리고 중간에 포괄 보조금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대단히 아쉬운 거는 우리 사회는 의외로 우리 시의회 의장님도 계신데 우리 국민들이 포괄적인 세금의 활용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안 하세요. 점점 더 투명해지고 점점 더 검증 가능해져야 된다. 근데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서 보면은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책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제약 요소로 작용을 하니까 모든 예산을 칸막이를 만들고 그것을 관료들 이외에는 다루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포괄 보조금을 하려면 국민들이 정치나 아니면은 이 집권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또 그 정책이 투명하게 되지 않으면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아까 말씀 마지막에 주셨는데 특히 청년의 주거와 관련해서는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의 주거 정책 방향을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사회자의 총평은 뭐 그 정도고요. 지금부터 우리 김근태 교수님 그리고 문서진 수석 전문위원님, 최영규 건축사님 일단 지정 토론을 듣고 또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공공사학과 김근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조상호 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 이주원 소장님의 발표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과 같이 인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인구학 중에서도 이제 가족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해왔고요. 뭐 이주 관련해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뭐 발표도 많이 하고 뭐 토론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소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5개 시리즈로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주거, 일자리,文화 또 뭐였었죠? 교육,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 인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모든 것들이 얽혀 있는 문제이고 우리나라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합계 출산율이 0.73명인데 2022년도에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의 합계 출산율이냐 전시 수준입니다. 전쟁의 중에도 아이는 태어납니다. 네. 거의 전시에 준하는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논의됐고 뭐 수백 조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저는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뭐 아이가 몇 명이 태어나고 출산율이 얼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가 빨리 진행되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가장 크게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인구라는 것에 맞춰서 모든 사회 시스템이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베이비 부모에 맞춰서 학교, 뭐 교육, 뭐 경제 모든 것들이 다 그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몇십 년 만에 이제 반토막 나고 3분의 1 수준이니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사회 시스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바꾸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그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주원 소장님께서 그 시간 관계상 이제 많은 부분을 생략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토론문에도 썼습니다만 좀 제목이 저출산 고령 사회니까 좀 저출산 고령 사회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출산 고령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5가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 모든 요인들을 아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래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가 안정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고 내가 20년 뒤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행위는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내가 내 인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이라는 것이 한번 나오면 불가역적이잖아요. 미안한데 다시 들어가 이럴 수 없잖아요. 네,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부모는 필연적으로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거고 롱텀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건데 만약에 출산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런 성격이 있다면 우리가 그 출산을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젊은이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거입니다. 제 생각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젊은이들하고 그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신혼부부들은요 서울에서 물론 집을 아파트를 얻으면 좋겠지만 바라지도 않아요. 경기권에 1시간 전철 타고 1시간 이내에 있는 곳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평수는 20평형. 최소 부부가 아이를 하나를 낳고 살려면 20평형의 아파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정책이 그런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죠. 아무튼 요는 미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거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거와 제 생각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사실 아까 전에 아브라삭스가요, 프랑스 예시에서도 나왔지만 아무리 집이 베르사유 공주처럼 좋아도 일자리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연구에 의하면 제가 시군구 단위에서 일자리의 질 지수를 이용해서 상관관계를 봤습니다. 일자리의 질 지수하고 그다음에 지방 소멸 위험도의 역수, 그러니까 생존 가능성. 일자리의 질이 좋은 지역일수록 지역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단선적으로 증가합니다. 굉장한 상관관계를 제가 발견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고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 제 생각에 이 두 가지만 돼도 사실 출산율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그 지금의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일자리가 1960년대부터 이제 박정희 정권 시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경부축을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서울과 부산. 여기에서 벗어난 지역, 호남, 경북 산간, 강원 이런 지역에서부터 인구 고령화가 먼저 나타나고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수가 줄어들면 예산이 깎여요. 그러니까 도로 못 놓죠, 집 못 만들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피드백,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역, 호남. 이게 수십 년간 이어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나중에 되면은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바뀌는 겁니다.
지역의 이름이 이 사람의 계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문화적인 메커니즘까지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금 초입에 들고 있지 않나. 사실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디 살아 그러면 그냥 거침없이 뭐 어디 살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친구들한테 너희 집은 어디니 그러면은 그냥 서울이요, 경기도요 이렇게 얘기하지 무슨 네? 어디 살아 면목동 살아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요즘 친구들. 그러고 물어보면 교수가 그냥 다른 의도 없이 그냥 물어봤는데 불쾌해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목격을 했고요. 아무튼 그게 무엇이냐? 내가 사는 동네가 나의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초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뭐 토론회에도 잠깐 그래프도 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출생률이 읍면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분명 집가는 그 조치원읍하고 면지역이 훨씬 더 저렴하겠죠. 동지역보다. 근데 출생률은 동지역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동지역에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집가 주거가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일자리, 문화, 교통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거는 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세종시가 인구 구성이 아까 전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대전에서 3분의 1이 오고요. 처음에 세종시는 출범을 할 때 대전에서 3분의 1 정도가 오시고 청주에서 3분의 1 정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천안 및 기타 충남 지역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오십니다. 외부 세종시 밖에 서울시에 계신 분들은 세종시 하면 공무원의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가 가족같이 다 합해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0%가 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서울의 중앙 정부에 오신 분들 중에 고위직은 아마 그 동지역 오피스텔 잡으셔서 주중에 계시고 주말에 다 서울 금요일 날 올라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갑자기 세종 집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세종시 전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런 산업 기반이 이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진입 장벽은 높아졌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뒤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다시 행정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대구로 옮기자, 부산으로 옮기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세종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는 그 주거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다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잘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이렇게 준비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근태 교수님 토론이었고요. 다 공감 가는 말씀이시고 역시 미래 예측 가능성이 저는 꼭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령 사회를 대응하는 것에서도 미래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문서진 수석 전문위원님 토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서진입니다. 저는 사실 주거복지 전문가라기보다는 시장을 좀 분석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오늘 내용을 조금 시장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발제 내용은 굉장히 훌륭한 내용으로 열심히 잘 들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특히 지역 중심의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특히 공감을 좀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제 본 기사 중에 그 LH 임대주택이 100곳 중에 4곳이 공실이다. 그리고 5년간 손실률이 1,000억이 넘는다. 특히 충남 지역에 보니까 공실률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단면이 이제 이 주거 정책, 주거 공급의 정책을 중앙이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 지역별 수요 특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집행한 정책의 결과가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실 수도권하고 지역은 확실히 주거 문화나 수요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정책을 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도 이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꽤 오래다 보니까 임대주택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 뭐 행복주택 굉장히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이 나오다 보니까 저만 하더라도 사실 이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자가 누군지 또 실제로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그 수많은 유형으로 분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임대주택의 종류나 공급 방식, 지원 대상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최근에 이런 공공임대주택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아마 작년부터 좀 시작이 돼가지고 이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원래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소득이 변화하거나 또는 환경이 변화했을 때는 퇴거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은 한 공공임대주택 안에서 계속 옮겨 다닐 수가 있는 형태로 돼 있고 또 우리 지원 대상에 관한 어떤 그 조건도 좀 간편화돼 가지고 그 중위소득만 가지고 지원 대상을 가릴 수 있도록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다만 이제 이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기준 소득이 여전히 저소득층 위주로 좀 편중화돼 있고 또 공급 평형도 여전히 좀 낮은 평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큰 평형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이 기준 소득이나 평형들이 좀 확대돼서 세종시 같은 경우도 적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전세임대주택이 뭐 쉽게 말하면 이 수요자가 직접 그 전세를 찾아가지고 임대인하고 계약을 하고 LH가 이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전세임대주택이 사실상 청년이나 실혼부부들한테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형태의 주택이기도 하고 국민임대주택 다음으로 사실은 이제 수요율이 높은 주택인데요. 이 전세임대주택이 실제로 당첨자 대비 입주율이 50%도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공공임대주택의 대상 물건을 찾기도 좀 힘들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계약을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 그다음에 서류도 굉장히 많이 내야 되고 임대인의 정보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당첨이 되고도 이 임대주택을 6개월 안에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실제 입주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이 되려면은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고 또 임대인에 대해서 좀 혜택도 많이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사실은 중요한 점은 임대차 제도입니다. 우리 주거 지원 방안 또 주거 복지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전월세로 거주를 하다가 그다음에 공공 임대를 찾아가고 그리고 뭐 생애 최초 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주거 사다리의 이제 방향성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전월세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주거 사다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임대차 제도 특히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호가 소홀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전세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제가 잔디 있다 보니까 월세는 빼고 전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세 제도가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전세 제도의 원래 정착은 우리 한 70년도 정도에는 이 소위 가계금융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특히 주택금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집주인들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소위 그 받아가지고 이 보증금을 가지고 자산을 운영하거나 또는 투자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철저한 사금융 형태로 정착된 게 전세제도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아시겠지만은 주택금융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전세제도가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금융 시스템에서는 사실 맞지 않는 제도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전세제도라는 게 원래 그동안은 이 소유주에게는 소위 자금 레버리지를 제공을 하고 임차인에게는 저축 효과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주거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순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이 전세제도라는 게 투기 수요를 촉발시키고
또 뭐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거에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생각해 보시면 전세제도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 집주인의 집값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믿음 그 하나를 가지고 몇 억의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굉장히 불안한 사금융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기도 하고 뭐 전세를 영어로 하면 전대라는 말처럼 거의 유례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제 비슷한 시스템이 인도하고 볼리비아에 있는데요. 이 두 나라에 있는 전세 시스템은 우리의 시스템보다 훨씬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시스템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전세라는 시스템이 2008년부터 전세 대출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처럼 전세 대출이 보편화가 되면서 원래 전세가 가지고 있던 저축 효과도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사라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거 사다리 효과도 사실상 별로 작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전세 보증금 이것도 채무이자 빚인데요. 이 빚이 결과적으로는 이 소유주의 투기 레버리지로 작동하는 게 훨씬 더 크게 돼버린 상태고 특히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금융으로 규제하는 DSR에 적용도 받지 않는 완전한 사금융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문제는 이 전세 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원래 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거는 금융 위기나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이 주택의 매매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전세조차도 다 채무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금리 변화에 전세가 훨씬 더 민감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전세의 수능 효과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매매가라는 거는 미래의 가치를 소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사실 이 변동폭이 둔합니다. 근데 전세라는 거는 즉시 가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전세금을 당장 낮춰도 2년 있다 올려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가 훨씬 변동폭이 심해지고 또 이 전세의 변동폭 때문에 매매가도 영향을 받는 이런 형태가 좀 돼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허그 보증보험 문제인데 허그가 이제 전세 우리 보증금에 문제가 생기면은 소위 대입변제해 주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역전세 문제가 심화가 되다 보니까 허그가 15년부터 이제 이 전세 보증보험 제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15년부터 22년까지 그 전세 사고 소위 대입변제를 해준 건이 8천 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1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넘어와 가지고 2013년 1월부터 3월 단 3개월간 지금 허그가 보증보험 대입변제 해준 게 3천 건에 6천억 원이 됩니다.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고요. 지금 이 역전세 문제는 아마 올해 내년 더 심해질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이 허그의 보증보험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큰 구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세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개선할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뭐 우리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비대칭 문제, 그 다음에 전세가율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전세가율을 하락시킬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세권 문제인데요. 원래 우리가 전세 제도를 예전에 사용할 때는 전세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권인 전세권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전세권이 사문화가 돼 있고 거의 이제 채권 형태, 우리 임대차 보호법으로 전세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상 보면은 여러 가지 확정일자, 대항력, 최우선 변제권 여러 가지 장치들이 생겼지만 사실상 이거 가지고도 최근에 느끼겠지만은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권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시간이 다 돼서 또 한 가지는 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주택 가격을 폭등시킨 주범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임대사업자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민간이 주택을 구매해가지고 민간 임대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볼 때 임대사업자의 문제가 뭐였냐를 돌이켜보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너무 쉬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급 능력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해당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지급준비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이 임대사업자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가 소위 갭투기,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뭐 1000채, 2000채를 사가지고 소위 갭 투자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이 됐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이런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화시키고 대신에 임대사업자들에게는 혜택을 강화시킨 형태로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서진 수석 전문위원 이제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주택의 실수요자 중에서 특히 청년들의 주거 안정 중에서 특히 이제 임차 임대 제도가 상황은 많이 변했는데 우리는 기존의 틀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어서 특히 임차인의 보호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사회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 이 말씀 좀 주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시니까 이따가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좀 말씀 주시고요. 예, 우리 세 번째 토론으로 최현규 세종시 건축사회 이사하시고 또 매 건축사 사무소 대표님. 네, 최영기입니다. 그 주거 정책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양돼야 된다고 하신 이주원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게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이제 건축 설계를 하고 도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공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주거 정책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무리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무엇인가 사실은 또 공부도 하는 계기가 됐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그냥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아까 김근태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엔 일자리의 문제, 교육의 문제, 주거 정책의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공간과 어떻게 연계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주원 대표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제 고민을 못했었지만 발표하시면서 이렇게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꼭 성공해야 되고 이 정부가 뭔가 성과를 잘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문재인 정부 5년을 보냈었는데 사실은 제가 5, 6년 전인가요? 그 공생도시 포럼이라는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공생도시 포럼이라는 거는 그 3기 신도시를 계획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건축 도시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문하는 자문 기구였거든요. LH에서 이제 주관하고 이제 하는 기관이었는데 기구였는데 자문 기구였는데 근데 그때 제가 활동을 할 때 우리 김현미 장관님께서 한참 3기 신도시 이제 공급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발표를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도시나 건축을 전공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공급이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바로 이제 공급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저는 뭐 불과 1, 2년 사이에 뭔가 진행이 될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정책적인 효과를 바로 발휘가 될까라는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모여서 토론하고 이제 도시를 계획을 하고 국제공모대에서 3기 신도시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또 이제 공공주택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의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원 당수지구 3기 신도시잖아요. 남양주에도 3기 신도시가 있고 근데 이제 심의 자료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 6년 전에 제가 이제 공생 도시 포럼에서 고민을 하고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공급한다고 했던 그런 아파트들이
실제로 공급되는 단계를 보니까 지금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공급이 안 돼서 2, 3년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주원 대표님께서 이제 공급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분명히 이제 그 우리 금리의 문제라든지 금융의 문제랑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상황에서 일본형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가 있는데, 자칫 금리를 이걸 낮췄을 때 과연 우리가 높였을 때 과연 우리가 일본형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건 아닐까라는 어떤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쉽게 금리를 내리지는 못했는데 결국에는 적정하게 공급도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결국에 정권을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실현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돼서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오히려 좀 금리 문제를 좀 조기에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공급의 문제랑 같이 해결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꼭 맞다라는 의견은 아니고, 이주연 대표님께서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좀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제 시간의 문제, 공동주택이 공급되는 시점의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고민했어야 됐다.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좀 더 코업을 하는 문제, 그리고 LH가 그때 이제 결국 3기 신도시를 개발하게 됐었는데 LH하고도 적정하게 공급 시점에 대해 논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언제 공급될 수 있는지도 더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훨씬 더 그 주택 문제가 잘 해결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정말 청년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픈 결과를 낳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한번 그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추후에 그 주거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할 때 같이 고민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세종시의 문제가 이제 결국에 주요하게 저희가 세종시에 살기 때문에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종시가 결국에는 이제 주변 지역에서 저희 세종시로 많이 이전을 해오고 결국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게 됐는데, 그 원인을 보게 되면 결국에 주거 환경이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 환경, 양호한 주거 환경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해서 그 청년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주변의 인구를 흡수하는 거 그렇지만 아무튼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주거 정책의 문제를 생각을 하면 투기가 어떻게 되지 않느냐의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세종시에 이제 살고 있는데 주로 이제 보면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1년도 안 돼서 다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것도 뭐 천안, 또 대전,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값이 뛰는 대로 이사를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고 세종시에서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왜 왔다가 바로바로 이사를 가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먹튀, 여기 잠깐 살다가 아파트가 올라가면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젊은 층들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주거 정책의 문제도 굉장히 크지만 사람들의 인식 전환의 문제, 주거를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이거를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라는 게 그냥 부동산 투자,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적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공간, 그걸 영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주거 공간, 그리고 도시라는 게 그거 사람들한테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몇 가지 좀 고민해봤던 게 아까 김근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인데,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이제 주택 가격 문제, 주거 복지 문제를 생각을 해보고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문제를 생각하면
일자리 문제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지나가면서 2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소홀히 왔는데 저는 2차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시가 왜 젊은 사람들 이런 장기적으로 이렇게 거주할 만한 요건이 안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근데 그 중에서 뭐 서비스업이나 이런 그런 부분보다도 사실은 안정된 직업으로서는 2차 산업 같은 산업시설들이 많이 유치가 돼서 뭐 조천이 됐든지 아니면 세종시 예정지역 외곽 지역이 됐든지 2차 산업의 어떤 그런 산업 기반이 좀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문제인데 교육은 결국에는 대학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이 세종시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나서 대학교가 되면 애들을 다 떠나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또 같이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 좋은 대학교 있고 그 공동 캠퍼스도 만들어가고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이 젊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는 이런 청장년층들이 이 도시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뭐 전문 학교가 됐든지 전문 대학교가 됐든지 교육기관들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저소득층을 위한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고소득층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작은 공공임대주택만을 계획할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공공임대주택 유행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도시라는 게 결국에는 정말 다양한 어떤 용도들이 복합화되어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다가구 주택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불법을 양성한다는 이유 때문에 행복청에서 지향이었던 건데 다가구 주택처럼 저소득층이라든지 1인 가구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살 수 있는 시설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완이 돼서 도시가 이제 원활한 기능이 작용될 수 있게 그렇게 재편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최은규 소장님, 도시를 실제로 건설하는 분 입장에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 오늘 토론자들 대개 다 말씀하셨지만 교육과 일자리하고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사회자가 사회를 잘 못 봐서 예정된 시간이 지금 조금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저희가 뭐 그렇게 무슨 뭐 40분에 끝나기로 했으니까 40분에 긁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 교육하고 비슷해서 주거 관련해서는 모든 분들이 자기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뒷풀이 가기 전까지 플로어에서 꼭 특히 발제자 세 분 전문가한테 좀 질문을 미리 좀 해놓고 싶은 분들은 우리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들고 자기 성함만 말씀하시고 질문을 한 가지씩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싶습니다. 지금 한 10여 분 정도 할 건데 예, 우리 제가 적은 성함까지 하네요. 김기동 선생님. 누구한테 질문하실?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들이 주셨는데 위정단, 정치인들한테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은 게 이주원 부님께서 집 한 채씩 주면 좋겠다.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부터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신 전문가분 네 분 한 말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면 한 그때씩 주면 되죠. 농담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 교수님 말씀처럼 이 전시 상황이거든요. 전시 상황에서 기존의 상상력과 기존의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전 그런 의미가 있다면 출산과 동시에 그게 아니라
이 주택 우리 MZ 세대들과 향후 성장하는 세대들의 주택 수요를 중앙 정부가 그리고 지방 정부가 예측한 다음에 몇 가지 기준도를 만드는 거죠. 지역사회 정착 기준 뭐 이거 몇 가지 기준도를 만들고 물론 여기에 일자리와 문화가 연동된다는 거는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나서 결혼하게 되면 아니면은 저기 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비혼에 대한 차별이 되거든요. 결혼하게 되면 우선권을 주고 비혼 가구가 하더라도 함께 공동생활해서 지역사회 인구 유출보다도 지역사회에 젊은 인재들이 정착하겠다 그러면 협동조합 같은 방식 하게 되면 주택을 제공하는데 당연히 무상 제공이라는 개념이 보다도 정부가 장기적인 모직이나 금융기법들을 개발을 해서 최소한 이 친구들이 이것들을 통해 최소한의 금액으로 주택을 일으켜서 전 예를 들어 지금 저 청년들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우리가 저기 집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땅도 감정가대로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원가로 한 30년 분할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건축비 저기 한 건축비의 80%까지 LTV 계산하고 DTI 계산 안 하고 그냥 저기 대출한 다음에 그거 한 20년이면 20년, 30년 동안 상환하게 하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들에게 국민의 집 프로젝트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금융을 쪼개갖고 금융을 시간 단위로 쪼개고 그 다음에 여러 정책 단위 쪼개서 그렇게 줬고요. 우리 조상호 이사장님 주장이기도 하고서 공감했는데 육아 문제가 곤란하다 보면 싱가포르의 뭐 사례처럼 부모와 함께 인근 지역의 분양주택 같이 1+1 공급 방식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저는 지금 관료들이 하고 있는 정책 방식은요 안 다치는 정책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성장기의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합의본 정책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터졌다. 이 전쟁은 국가가 소멸하고 지역이 소멸하고 대한민국이 소멸한 전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상상력을 전시에 준하게 그럼 이 전시에 준하게 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주거 정책 중에 하나가 일본의 차지차가법이 그래서 만들어졌잖아요. 전시에 남자 내보내려면은 임대료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영국도 그랬고요. 임대료 전시 기간 동안 완전 통제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 이거는 사회주의 제도도 아니고 전체주의 제도도 아닌 겁니다. 결국은 자산을 축적시켜 주자. 근데 이 자산 축적과의 이 롤에 올라갈 기준에 올라올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국민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으면 거기에 맞는 주거 프로그램은 또 지방 정부가 만들어내자. 저는 매년 30만 명도 이제 안 태어나는데 그 정도도 우리 대한민국이 책임 못 지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술자석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어서 더 말씀 주실 토론자분들 있습니다. 이 질문 관련해서 한번 제가 그 실제 사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2,200만 평의 신도시를 만들면서 원주민들을 위한 장기 영구 임대 아파트를 우리 신도시의 가장 편리하고 가장 중요한 땅에 세종시는 건설을 했어요. 세종시 아파트 단지 중에서 보면 특정 지역을 말하기도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 중앙에 원주민들을 위한 아파트였는데 이거는 일종의 고령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이기도 했고요. 이게 기왕의 국토부가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세세한 규칙하고 다른 형태로 주택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시는 분들의 그 소득 수준 편차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보통의 영구임대 주택에는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거기서 주거권을 갖고 살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전시 상황에서는 전시에 맞는 대책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좀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쪽 저 뒤에 네, 마이크.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전 소장님께 아까 뭐 전시 상황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애 낳는 가정의 뭐 집안채. 근데 사실 저는 이 주거 정책에서 제일 큰 문제가 아까 소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중앙과 지방과의 저는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뭐 집안채 저도 뭐 지방에 집 수입지 좀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좀 독특한 서울의 집안채 주면 안 나려 했다는 안 나올 거예요. 이 말이 단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게 주거정책 가장 큰 문제는 그 중앙과 지방 간의 비능 발전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어떤 사실 좀 회의적인 게요. 어떤 정말 획기적인 처방이 나와도 이 중앙과 지방간의 어떤 격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상당히 좀 어렵다는 그런 좀 생각이고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저는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이재명 대표가 기본 주택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여기 안에서 우리 이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도 과연 그 주장에 공감하시는지 좀 보시죠.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올 연초에 기본 소득을 포함해서 기본주택, 기본소득 등등의 기본 패키지 내면서 기본 사회로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기본 사회의 그런 기본소득, 기본주택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아직 구체화가 안 되고 있고 그거는 이제 계속 구체화시키면 되는데 저 기본적으로 기본주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주택은 하나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는 주택들. 근데 과거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만 우리의 상상력이 귀결되는데 공공임대주택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귀결시키지 말고 분양주택으로, 협동조합주택으로 그리고 다른 주택으로 이 상상력을 펼쳐야 되는데 이거는 관료들이 못합니다. 저도 국토부에 잠깐 있어봤지만 관료들은 혁신과 그 다음에 혁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젬병이고 이거 잘못했다가는 윤석열 같은 정부 들어서 닥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풀어줘야 될 거고요. 정치가 큰 방향을 얘기하고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 큰 길이 좀 필요합니다. 기본주택에 대해서 저는 지금 당장 기본주택의 안을 만들려고 그러면 3대 유형의 한 10가지 모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도 개선까지 뽑아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기본주택의 3대 유형의 10개 주택 모델 그리고 이런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치가 이거를 국민들과 여야를 합의해 나가면서 방향을 갈 것인가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기본주택, 기본소득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세상은 대한민국의 존속을 물어보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존속할 수 있느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물음을 해야 되는 시기지 우리 당장 대기업 취직할 수 있는 이런 물음을 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좀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예. 예. 이전 대표님 말도 잘 들었고요. 들어가신 분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데 어차피 이상하게 자산이라는 게 중간에 들어붙어가지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여간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죽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주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잘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그 정치권을 설득하느냐 또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내느냐 이런 게 더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생각을 좀 보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아 이게 타당하다. 지금 전시 체제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라고 인식하게 하는 뭐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그냥 여기서 화내듯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설득력 있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좀 시키게. 저는 지금 상당히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 저는 주택을 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저기 공대 교수였기 때문에 그냥 뭐 흐르는 대로 그 주택이라든가 뭐 인구 문제라든가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진짜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한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봐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일 감사합니다. 저한테만 마이크가 와서 다른 분들에게 죄송하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뭐 드리면, 저는 뭐 저기 건축적 유형은 아파트로 규결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추세니까 인정하더라도 주거의 생태계들이 좀 다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태계는 점유의 생태계, 소유의 생태계, 거주의 생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유적 관점에서 생태계를 놓고 보면 개인 소유가 기본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모델이니까. 여기에 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모델,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모델의 토지를 공공이 어떤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태워줄 것인가, 여기에 건축비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태워줄 것인가를 우리가 해외 사례를 스타디에서 한국적에 맞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맞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점유의 문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 가지고 있는 유형의 그리고 점유의 형태들이 있고 세종이 가지고 있는 유형과 점유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생태계들, 즉 대한민국은 그냥 민간 임대 아니면 자가 소유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거죠. 자, 협동조합 소유지만 여기서 자산을 자산 개념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산을 좀 불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자산 개념은 아니지만 그리고 민간 소유지만 안정성의 장기 거주들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료 자체를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가 개인 소유지만 공공과 개인이 지금 일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과 개인의 지분들을 예를 들어서 지분 분할형으로 공공이 예를 들어 9부터 시작을 해갖고 민간은 10억짜리 아파트, 그거 너무 비싼가? 1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공공이 9천만 원의 지분을 갖고 있고 민간은 1,000만 원 갖고 들어온 다음에 지분을 계속 사가는 거죠, 공공한테. 근데 1억을 다 사갈 수 없다면 나중에 이게 이제 1억이 아니라 한 1억 5천만 원 됐으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의 일부는 공공이 좀 가져가고 나머지는 또 민간이 자기 지분만큼 가져가는 여러 가지 생태계 모델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이 주거에 대한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좀 경직돼 있고, 그리고 다른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는 실험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거든요. 지방정부가 이런 다양한 점유와 소유 그리고 유형에 대한 실험들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게 이원화시키고 그다음에 권한을 이양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단 여기 전제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문화와 일자리 포함해서 지역의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입 안 되게끔, 유출 안 되게끔 막아내는 정책이지, 수도권 인구를 예를 들어 우리 세종으로 유입시키는 정책은 이거보다 더 격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K컬처가 지금 아시아 K컬처 자본이 서울로 다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공간 변화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K컬처가
그 산업 중에 일부 산업들을 아예 통으로 클러스터 자체를 통으로 세종 사생활권으로 떠오겠다 이런 거대한 미션이 없이는 서울 인구의 유입은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방어도 정책이다. 그래서 세종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 안 되는 방어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도 기존 정책으로는 안 된다. 전시에 준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 다음 주제를 지금 중간에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저희 세종시가 국회의사당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요. 시간은 거의 다 됐고요. 이 정도 시간이 원래 집에 갈 시간인데 지금 8시 55분인데요. 꼭 이 말만 하겠다는 분은 저는 없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토론자분들 중에서 혹시 꼭 한 말씀 더 하시고 싶다는 눈빛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조금만 한 2분만 시간을 좀 내면 의외로 이주원 대표님 제가 소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사회주택 분야의 가장 전문가 중에 한 분인데 앞에 우리나라 주거정책을 거시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이 세세하게 쓰신 부분을 잘 아까 김기수 부총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꽤 있는데 그래서 자료집을 나중에 한번 꼼꼼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주제가 저출생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저출생과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보는 분도 많은데 70년 개띠인데요. 70년 개띠가 태어날 때 100만 명이 태어났고 우리나라 인구가 3,20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3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입니다. 제 나이만큼 2천만 명이 늘었는데 현재 전망으로는 제가 100살이 되는 207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3,100만이 된대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회와 위기와 응전 이런 고민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럼 100년 뒤에는 우리가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다? 그럴 리가 없죠. 오늘 같은 토론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는가. 저는 우리 이주원 대표님이나 토론자분들 말씀 제가 포함해서 좀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립니다. 주거정책은 지방정부의 주된 정책 영역으로 이제는 중앙정부가 이관을 좀 해야 된다. 그거는 지역의 수요에 맞는 대응을 내는 거는 중앙정부는 할 수가 없어요. 중앙정부는 항상 형평성의 논란에 빠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율성 안에서 그 전체적인 포괄적인 양만 조정하는 정도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국 사례에는 신혼부부한테 주택을 분양할 때 부모 세대의 주택을 인근 지역에 분양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를 단위로 고민을 해야 돼.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아니면은 뭐 나이 이런 인간을 단위로 해서 이 정책들을 쪼개는 게 아니라 다 그 공무원들이 분류할 수 있는 유형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 아니면 가정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오늘 다 공감하시지만 교육, 문화, 일자리, 건강 이런 공동체란 이 마을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주거정책을 해야지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고 끝으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새로운 생각 연구소에서 집을 한 채씩 주기로 했다 이런 거는 좀 얘기가 다르고요. 준다라는 개념이 무상이라는 뜻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주거를 공급할 책임이 사회에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메꿔 나갈 거냐. 아까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주원 대표가 말씀 주셨지만 하나의 주거를 처음 시작할 때 공공이 구를 가지고 있고 민간이 일을 가진 주거가 20년 지나면서 민간이 계속 자기가 이쪽에 구립을 해놔서 결국은 자기 주택이 되거나 아니면 공공하고 개인이 반반씩 갖는 주택 모델도 한국 사회 정도면 좀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여담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을 지금은 분류를 편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 외에는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택, 단독주택이나 다른 형태의 주택까지도 주택연금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노후의 생활안정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첫 번째로 고민했던 주제가 주거정책이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아나가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늦은 밤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 주제는 어떻게 보면 뒤풀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좀 더 피 튀기는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